2005년 3월 서울 잠실역 지하철역에서 박성민 직원이 오래된 분실물 창고를 청소하던 중 가장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가죽 가방에 손이 닿았습니다. 이 짙은 갈색의 여행 가방은 20년 이상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채 그곳에 있었고, 가방을 열자 안에는 조심스럽게 접힌 흰색 셔츠 네이비색 체크무늬 치마, 빨간 넥타이, 그리고 스웨터, 가디건으로 구성된 온전한 여학생 교복 한 벌이 들어있었습니다. 재킷 주머니 속 학생증에는 이민정 12학년 A반, 경복고등학교라는 신원과 함께 1981년 9월 15일 발급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마른 흙이 묻은 검은색 가죽 구두 한 켤레, 500원이 든 작은 핸드백,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지하철표가 있었습니다. 가장 특별한 것은 1981년 11월 15일, 오늘 집에 늦게 들어갈 거예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라는 마지막 글귀가 적힌 일기장이었습니다. 박성민 씨는 겁에 질려 경찰에 신고했고 기록을 확인한 결과 경찰은 이민정 양이 일기장의 마지막 날짜, 바로 다음 날인 1981년 11월 16일에 실종 신고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지만 이제 새로운 질문들과 함께 재수사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왜 이 여행 가방이 지하철역에 있었을까? 민정 양이 이곳에 왔던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가져다 놓은 것일까? 그리고 24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과연 살아있을까? 오늘 우리는 1981년의 서울로 돌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름다운 소녀에 대해 알아보고 잃어버린 여행 가방 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보겠습니다. 1981년의 서울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며 엄격한 통치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경제는 연간 7.8%의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인구 830만 명의 서울시는 1988년 올림픽을 준비하며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었고, 새로운 지하철 시스템은 2개 노선을 갖추고 있었으며 잠실역이 속한 이 호선은 1980년에 막 완공되어 발전하는 강남 지역을 연결했습니다. 많은 낡은 지역들이 철거되면서 황량하고 위험한 지역들이 생겨났고, 당시 기술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휴대폰은 보편화되지 않았으며 보안 카메라 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장소에만 저화질로 설치되어 있었고, 인터넷은 존재하지 않아 연락은 전적으로 유선전화에 의존했습니다. 1981년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가족이 가장 중요한 단위인 강한 전통적 성격을 띠고 있었고, 젊은 여성들은 조신하게 생활하며 가족의 결정에 따를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따라서 18세 소녀가 늦게 외출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우려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서울 경찰 시스템은 현대화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현대 장비가 부족했고, 법의학은 DNA 검사 없이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수사는 주로 면담과 수작업 현장 검증에 의존했습니다. 이민정은 1963년 4월 3일 서울 중구에서 중산층 가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45세의 이상우 씨로 대림건설의 회계팀장이었고, 어머니는 42세의 박영숙 씨로 방직 공장에서 일하다가 가정주부가 되었습니다. 민정에게는 서울대학교 공학과 마지막 학년에 재학 중인 22세의 오빠 민수와 은행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20세의 오빠 민호가 있었고, 그녀는 가족 모두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키 158cm, 몸무게 48kg의 민정은 어깨까지 오는 긴 검은 머리와 왼쪽 입가에 작은 점이 있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명문학교 중 하나인 경복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이어 곧 특히 문학과 영어에서 뛰어난 학업 성적을 보였습니다. 민정의 성격은 조용하지만 의지가 강한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독서, 일기 쓰기 그리고 아버지가 선물한 펜탁스 K1000 카메라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서울을 탐험하며 철거되는 낡은 건물들을 찍는 것을 즐겼습니다. 민정은 기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조금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자주 말했고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가족관계는 매우 돈독했으며 민정은 특히 오빠 민수와 가까워 학업과 미래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민호와는 장난을 많이 치는 즐거운 관계였고 부모님을 매우 존경하여 그들을 걱정시킬 만한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로는 부유한 집안의 쾌활한 성격인 김소영, 음악을 사랑하는 최미경, 그리고 어릴 적부터 이웃이었던 박은이라는 3명의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과 학우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민정은 옆 학교 남학생인 박준호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가족의 감독 때문에 친구 수준에 머물렀고 진지한 연애관계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씨 가족은 잠실역 근처 강남구의 2층 주택에 살았으며 이 씨의 월급 30만 원 덕분에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민정은 2층에 자신만의 방이 있었고 그곳은 그녀의 취향에 맞게 많은 책과 사진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운명의 1981년 11월 15일은 평범한 날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가을 날씨는 8에서 12도로 구름은 꼈지만 비는 오지 않았고
민정은 그날 저녁에 있을 친한 친구 소영의 생일 파티에 대한 설렘을 안고 일찍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 민정은 일어나 씻고 교복을 입었습니다. 이후 가족 모두가 밥과 김치찌개로 아침 식사를 했지만 그녀는 수학시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평소보다 적게 먹으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좀 불안한데 저녁에는 즐거운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전 7시 45분 민정은 오빠 민수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복습을 하며 저녁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늦게 들어오는 게 좀 걱정되는데 아빠 엄마가 화내실까? 민수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이미 허락받았잖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학교 생활은 평범하게 흘러갔고 수학시험은 꽤 잘 봐서 85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민정은 소영을 만나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 정말 재미있을 거야. 내가 게임 많이 준비했어. 담임선생님은 민정이 그날 평소보다 더 밝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4시, 민정은 집에 돌아와 간단히 간식을 먹고 지난주부터 만든 사진 앨범인 소영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소영에게 전화해 주소와 가는 방법을 확인하는 10분간의 통화를 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 민정은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5,000원이 든 작은 핸드백 왕복 지하철 표열쇠 선물용 앨범 펜탁스 카메라, 그리고 약간의 화장품을 챙겼습니다. 가족에게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약속대로 제 시간에 돌아올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에게는 엄마 다녀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오빠 민수에게는 오빠 다음 수학 숙제 도와주는 거 잊지 마. 그리고 오빠 민호에게는 맛있는 케이크 사올게 라고 말했습니다. 계획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파티에 참석한 후 마지막 지하철 10시 30분 차를 타고 잠실역으로 돌아와 밤 11시까지 집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6시 민정은 잠실역에 도착하여 2호선을 타고 홍익대학교역으로 향했고 이 여정은 35분이 걸렸습니다. 훗날 많은 사람들이 이 열차에서 경복고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봤다고 기억했습니다. 오후 6시 40분 민정은 강북구에 있는 소영의 집 아파트 4층에 도착했습니다. 파티에는 12명이 있었고 음악과 게임으로 가득 찬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민정은 선물을 주고 많은 사진을 찍으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파티가 끝나는 저녁 9시 15분 소영의 부모님이 갑자기 외출할 일이 생겨 약속대로 민정을 역까지 데려다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영은 미안해하며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했지만 민정은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지하철 타고 갈게. 저녁 9시 30분 민정은 소영의 집을 떠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보자 친구들. 이것이 소영이 친구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소영이 집에서 홍익대학교까지는 걸어서 약 10분 거리였습니다. 저녁 9시 45분에서 10시 15분 사이 민정은 홍익대학교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녀를 확실히 봤다는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야간 근무 매표원은 교복 입은 여학생을 본 것 같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10시 30분 민정이 타려던 마지막 열차가 역을 떠났지만 나중에 발견된 그녀의 왕복표는 사용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녀가 이 열차에 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밤 11시 30분 이씨 가족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민수가 잠실역으로 동생을 찾으러 나갔지만 찾지 못했고 가족은 소영의 집에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 11월 16일 오전 8시 민정이 사라진 지 10시간이 지난 후에야 가족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귀중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서울경찰의 초기 수사는 많은 허점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1월 16일 오후 2시 박명수 경위가 이끄는 수사팀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초기 태도는 매우 무관심했고 그저 젊은 여성이 놀다가 시간을 잊은 경우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정의 집 현장 조사는 45분 동안 피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의 방은 폭력의 흔적 없이 깔끔했고 장학금, 증서서류 등 모든 중요 물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당시 기술의 한계로 증거 수집은 가족 구성원의 지문을 채취하고 저화질 폴라로이드 사진 12장을 찍고 간략한 기록을 남기는 데 그쳤습니다. 가족 면담 결과 민정은 진지한 남자친구가 없는 착한 소녀였고 가족은 화목했으며 재정 문제도 없었습니다. 신원조회 결과 그녀는 전과가 없는 모범생임이 확인되었습니다. 11월 19일부터 경찰 45명, 자원봉사자 120명, 경찰견 2마리, 헬리콥터 1대가 동원된 대규모 수색이 조직되었습니다. 수색 지역은 집 주변 반경 1km, 남산, 한강, 그리고 도심 지역을 포함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1981년 서울의 보안 카메라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도시 전체에 23대뿐이었고 주로 은행과 정부 건물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장 기간은 24에서 48시간에 불과했고 흑백 화질도 나빴습니다. 특히 홍익대학교역에는 카메라가 전혀 없었습니다. 금융조사에서도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5만 원의 저축만 있었고 가족의 재정은 안정적이었으며 신용카드나 대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의도 공원에서 비슷한 가방이 발견되었지만 민정의 것이 아니었고 역에서 불안해하는 여학생을 봤다는 목격자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으며 민정을 한강으로 태워다 줬다는 택시기사는 그의 일지를 통해 그가 일찍 퇴근했음이 밝혀지는 등많은 거짓 제보가 나타나 시간을 낭비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세 가지 주요 가설을 검토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의 기대를 벗어나고 싶어한 자발적 실종, 외딴 곳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강에 빠진 사고, 그리고 납치, 폭행 또는 살해당한 범죄. 민정이 필수품을 챙기지 않았고 5천원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 실종 가설은 기각되었습니다. 대규모 수색에도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 가설의 가능성은 낮았고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범죄 가설이 우선시되었습니다. 군사정부의 통제로 인해 언론 보도는 제한적이었습니다. 11월 25일 조선일보는 사진이나 깊이 있는 분석 없이 여고생 서울에서 실종이라는 짧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씨 가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영숙 씨는 우울증에 빠졌고 이상우 씨는 여러 날 회사를 쉬었음에도 오빠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고 수색 비용으로 인해 재정적 압박이 커졌습니다. 6개월간의 수사에도 성과가 없자 사건은 점차 긴급 수색에서 살인 가능성 수사로 전환되었 고가족은 민정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거의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2년 5월 15일 오후 2시 30분 마포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인부 최병규 씨가 기초공사를 위해 땅을 파던 중 그의 삽이 1.5m 깊이에서 짙은 갈색 가죽 여행 가방에 부딪혔습니다. 가방의 크기는 45X30X15cm 엿구욱 속에서 보존되어 상태가 좋았습니다. 위치는 홍익대학교역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곳으로 민정이 걸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로상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조심스럽게 접힌 경복고 교복흥 묻은 검은색 가죽 구두지갑과 사용하지 않은 지하철표가 든 핸드백 그리고 내일은 특별한 날이 될 거야. 난 결심했어. 라는 마지막 글귀가 적힌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이 씨 가족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이 씨는 딸에게 선물한 가방임을 즉시 알아봤고 박 씨는 교복을 끌어안고 울다가 쇼크로 응급처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빠 민수는 경찰이 늦게 찾은 것에 분노했고 민호는 일기장의 마지막 글귀를 읽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방을 묻은 행위는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임을 시사했기 때문에 사건은 공식적으로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결심했어 라는 문구는 중요하지만 미스터리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12명으로 증원되었고 법의학자 범죄 심리학자 지리학 전문가가 추가로 투입되었습니다. 김영식 박사는 이것이 조직적이지만 완전히 전문적이지는 않은 범죄일 수 있으며 범인은 피해자와 감정적 유대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사 사건을 조사한 결과 1980년의 박미영, 1980년의 최은희, 1981년의 김소라 사건 등 모두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3건의 사건이 발견되었지만 민정처럼 소지품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3명의 주요 용의자가 조사되었습니다. 민정이 관심을 보였던 남학생 박준호는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버스 운전사 김태수는 밤 9시부터 집에 있었음에 전과가 있는 경비원 이동욱은 밤새 근무지에 있었음이 카메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문과 알리바이 확인 후 모두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사는 건설로 인해 증거가 훼손되고 신뢰할 수 없는 목격자원론과 가족의 압박자원 부족 그리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짓 제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씨 가족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박 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이 씨는 완전히 일을 그만두었으며 오빠 민수는 동생을 찾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가족의 재정은 어려워져 가구를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왜 가방을 파괴하지 않고 묻었는지 일기장의 결심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안전한 매장 장소를 알았는지 그리고 민정은 살아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새로운 단서 부족으로 점차 미제 사건 콜드 케이스이 되었고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강도는 낮아졌습니다. 가족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만 혹독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다시 2005년 박성민 직원이 잠실역 분실물 창고에서 여행 가방을 발견했을 때 이상한 점은 이 가방이 1982년에 묻혔던 가방이 아니라 민정의 물건이 담긴 또 다른 가방이었지만 내용물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간 복잡한 사건을 다뤄온 베테랑이자 1982년 젊은 경찰로서 민정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45세의 김재훈 형사가 사건을 재수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방을 조사한 결과 1982년에 발견된 것과는 다른 교복 240이 아닌 235 사이즈의 신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일기장 그리고 민정의 자필로 쓴 붙이지 않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는 사랑하는 오빠에게로 시작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어요. 오늘 밤 오빠에게 갈게요. 만약 제가 돌아오지 않더라 도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필적 분석 결과 이는 민정의 자필임이 확인되었지만 내용상 편지의 오빠는 친오빠가 아닌 연인 관계임을 시사했습니다. 김 형사는 두 가지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민정에게 가족이 모르는 비밀관계가 있었거나 누군가 수사를 혼란시키기 위해 조작했을 가능성. 옛 기록을 다시 확인하던 김 형사는 놓쳤던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박준호가 경찰에게 민정이 자신을 오빠라고 불렀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한국에서 연인 사이의 흔한 호칭이었습니다. 이제 43세의 기혼 엔지니어가 된 준호를 다시 조사하자 그의 알리바이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보충 수업이 원래 진술보다 일찍 끝나 증인이 없는 2시간의 공백이 생겼던 것입니다. 증거를 제시하자 준호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진실을 자백했습니다. 박준호는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저와 민정이는 3개월 동안 비밀리에 사귀고 있었어요.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저희 집은 가난하고 그녀의 집은 부유해서 그녀의 가족이 반대할 걸 알았어요. 11월 15일 밤 민정은 소영의 생일 파티에 가지 않고 저를 만나기 위해 가족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저희는 밤 9시 30분에 홍익대학교역에서 만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민정이가 우리 관계를 가족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만나니 저는 겁이 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 후에 기다리자고 말했어요. 민정이는 매우 실망하고 울면서 이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저희는 다타고 민정이는 제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며 속은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역을 떠나 한강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녀를 따라가며 설명하려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마포대교에서 민정이는 이런 상태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고 했어요. 가족들이 거짓말한 걸 바로 알게 될 테고 부모님의 실망을 무엇보다 두려워했어요. 저는 그녀가 진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곳에 혼자 두었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김 형사가 여행 가방에 대해 묻자 준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민정이가 실종된 지 이틀 후 한 남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 남자는 저와 민정의 관계를 알고 있고 그녀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저에게 마포구의 한 장소로 오라고 했어요. 제가 도착하자 그는 저에게 첫 번째 여행 가방, 즉 1982년에 발견된 가방을 주며 민정이가 이 물건들을 남기고 자살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가족이 진실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면 가방을 묻으라고 했어요. 저는 겁에 질려서 그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민정의 가족을 고통스러운 진실로부터 보호한다고 생각하며 그가 알려준 건설 현장에 가방을 묻었어요. 두 번째 여행 가방은 1985년에 그 남자가 다시 연락해서 줬어요. 그가 민정의 물건을 더 찾았다며 지하철역에 보관하라고 했어요. 가족들이 찾게 되면 마지막 위안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김 형사가 그 미스터리한 남자의 신원에 대해 묻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전혀 몰라요. 목소리는 중년 남성 같아 고민정에 대해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많은 세세한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준호의 새로운 정보로 김 형사는 이 미스터리한 남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 결과 그는 민정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했거나 적어도 중요한 목격자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982년 기록을 다시 검토하던 중 김 형사는 간과되었던 또 다른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경비원 이동욱이 11월 15일 밤 마포대교에서 한 커플을 봤다고 언급했지만 그가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보는 중요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53세에 은퇴한 이동욱을 찾아가자 그는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11월 16일 오전 6시에 근무가 끝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오전 6시 30분쯤 마포대교를 건너고 있었는데 중년 남성 한 명이 큰 가방을 옆에 두고 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키는 170cm 정도의 검은 코트를 입고 머리가 희끗희끗했어요. 그는 불안해 보였고 누가 볼까봐 주위를 둘러보더군요. 이상해서 더 지켜보니 그가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 강에 던졌어요. 꽤 멀어서 무엇인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어요. 그러고는 회색차를 타고 서둘러 떠났어요. 이동욱은 기억을 더듬어 그 남자의 몽타주를 그렸고 김 형사는 이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경복고등학교의 전직 교사였던 54세의 최병호와 일치하는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최병호를 조사한 결과 그는 민정이 실종된 지 한 달 후인 1981년 12월에 갑자기 사직했으며 사직 이유는 불분명한 건강 문제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민정이 특히 잘했던 문학 과목을 가르쳤고 기록에는 그가 여학생들과 지나치게 가깝다는 학부모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서대문구에 있는 최병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2003년에 심장병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망인인 65세의 김미숙 씨는 협조에 동의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1981년 11월 이후로 많이 변했어요. 과묵해지고 자주 잠을 못 자고 술을 많이 마셨어요. 교직을 그만두고 우리는 여기로 이사와서 살았죠. 말년에 그는 아주 특별한 여학생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어요. 그 아이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됐다고 자기가 더 일찍 개입했어야 했다고 말했죠. 죽기 전에 남편은 금고에 편지 한 통을 남기면서 경찰 이경복고에 그 아이에 대해 물으러 오면 그때 전해주라고 했어요.
김영사는 김씨와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편지를 열었습니다. 검은 잉크로 쓴 자필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진실이 밝혀졌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무거운 양심과 형언할 수 없는 후회 속에서 이 글을 씁니다. 제 이름은 최병호 1975년부터 1981년까지 경복고등학교 문학교사였습니다. 저는 학생 이민정의 사건에 대해 고백해야 합니다. 민정이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 가장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똑똑하고 재능이 있었으며 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교사의 선을 넘는 과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1981년 마지막 몇 달 동안 저는 민정이가 박준호와 비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아이를 따라다니며 두 아이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월 15일 밤 저는 민정이의 개 우연히 만나기 위해 홍익대학교역으로 갔습니다. 개입하고 싶었고 그 관계가 그녀의 미래를 망칠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고 싶었습니다. 민정이와 준호가 다투는 것을 보고 저는 그 아이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매우 슬퍼하며 강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저는 이것이 그녀를 도와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포대교에서 민정이에게 다가가 그녀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정이는 제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저를 믿었고 제가 조용히 글을 쓸 때 가곤 했던 마포구의 작은 집으로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민정이가 준호를 잊고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가 떠나려 할 때 제가 막아섰습니다. 몸싸움 중에 민정이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확인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저는 아무도 이것이 사고였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진실을 숨기고 민정이가 편히 쉴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묻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소지품들은 제가 보관했고 준호에게 연락해 민정이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내 그가 은폐를 돕도록 했습니다. 가족들이 진실을 아는 것보다 그녀가 자살했다고 믿는 것이 덜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죄책감을 안고 22년을 살았습니다. 매일 밤 민정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아름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었지만 제가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민정이의 가족이 그녀가 자살하지 않았다는 것가족을 사랑했고 결코 그들을 슬프게 하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민정이를 묻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계사 뒤편 작은 언덕재가 몸통에 X 표시를 새겨둔 오래된 참나무 아래입니다. 저는 22년 동안 그곳을 돌보았습니다. 부디 그 아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최병호 2003년 3월 편지의 지시에 따라 경찰팀과 이씨 가족은 조계사 뒤편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24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은 많이 변했지만 오래된 참나무는 몸통에 희미한 X자 표시와 함께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가 입회한 가운데 발굴 작업이 신중하게 진행되었고 2m 깊이에서 단순한 나무관에 정중히 안치된 젊은 여성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가능해진 DNA 검사 결과 유골은 이민정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의학 분석 결과 그녀는 최병호의 편지 내용과 일치하는 두개골 외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골 옆에서는 최병호가 마치 민정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22년 동안 쓴 편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편지들은 그의 깊은 후회와 그가 어떻게 그녀의 무덤을 돌보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66세가 된 박영숙 씨는 24년간의 고통 끝에 평온을 찾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제 딸이 집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제 딸이 가족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46세의 오빠 이민수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24년을 잃었지만 적어도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정이는 소문처럼 집을 나간 소녀가 아니라 범죄의 희생자였습니다. 44세의 오빠 이민호는 말했습니다. 제 동생은 정의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범인은 죽었지만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은 준호가 협조했고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을 진심으로 후회했기 때문에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준호는 자발적으로 모든 장례 비용을 지불하고 이씨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민정은 2005년 4월 20일 서울 추모공원에서 옛 친구, 선생님, 그리고 24년 동안 그녀를 찾아 헤맸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엄한 장례식과 함께 안장되었습니다.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졌습니다. 이민정 1963-1981 사랑하는 딸 소중한 동생 좋은 친구. 기자가 되려던 너의 꿈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이제 성공한 기자가 된 민정의 친구 김소영은 추모 기사를 썼습니다. 민정이는 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진실정에 그리고 결코 꺼지지 않는 가족의 사랑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사가 되었습니다. 민정의 사건은 한국의 교육 및 보안 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경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교육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서울시는 1981년 23대에 불과했던 카메라 시스템을 수만 대의 현대적인 감시 시스템으로 대대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 후 첫 24시간 동안 어떤 사건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수사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DNA 안면 인식 및 기타 현대기술에 투자하는 법의학 기술이 발전해 고미 해결 사건 피해자 가족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민정의 이야기는 단순히 미스터리한 사건이 아니라 진실의 중요성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숨기는 것보다 낫다는 것, 어른의 책임 권력을 가진 자는 아이들을 보호해야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가족, 사랑의 힘 24년도 자식에 대한 가족의 사랑을 지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정의에 갇힌 했더라도 정의는 결국 실현된다는 것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민정은 18세의 나이에 수많은 꿈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정의가 더 잘 지켜지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잠실역을 지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기자가 되기를 꿈꿨던 그 젊은 소녀를 기억합니다. 가방이 발견된 분실물 보관소는 그녀를 기리기 위해 민정의 방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실종된 지 24년 후 이민정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바라던 대로 그들의 품은 아니었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된 채로 말입니다. 민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모든 미스터리한 사건 뒤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가족을 둔 실제 인물들이 있으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랑과 정의를 찾으려는 희망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만약 어떤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연락해 주십시오. 당신의 정보가 다른 가족이 평화를 찾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의미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